나 왜 목이 아프지? 할 수 있어.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떡해, 진짜 못하겠어. 너 많이 오셨어. 취소할까? 응? 취소할까? 안내 못 왔다고 해 그럼. 오늘 지직선 첫 공개 녹화 여러분들 모두 다 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한 1년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지직선 패널로서 함께 했었던 똘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3명의 패널분들 박수로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패널분들 나와주세요. 많이 오셨네. 저희 우선 패널분들 각자 소개부터 할게요. 네.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목소리 좀만 크게 해주면. 리허설 할 때 되게 잘했거든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그러면 방송 소개 먼저. 네. 네, 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저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인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오늘 공개 녹화하기 전에 원래 저희가 청취자분들을 한 선착순 20분 정도를 모시려고 했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딱 20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원래 선착순 모집을 딱 시작하고 나서 패널분들끼리 몇 분이나 오실지 내기를 하셨다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기를 해서 가장 근접한 사람이 커피를 쏘자 해서 오늘 한 사람이 이제 브런치랑 커피까지 쐈거든요. 아니죠. 가장 못 맞춘 사람. 그쵸. 소개를 가장 했죠. 못 맞춘 사람이. 범래님이 몇 명 예상하셨죠? 제가 5명을 예상했어요. 맞아. 그러고 이제 제가 10명 정도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제가 15분 정도 같다. 정말 패널분들 평소 성향에 봄예가 쌌죠. 네. 커피랑 먹을 것까지. 네. 오늘 총 20분 오셨다고 들었고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귀한 자리에 와주신 귀한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는 당신의 리더에게 투표하세요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주제를 고르게 된 일단 배경에 대해서 범래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주제 고르는데 저희가 고민이 꽤 진짜 많네. 많았어요. 네. 저희 약간 싸울 뻔했어요. 매번 네. 싸울 뻔하긴 하죠. 매번 그런 기간이 있긴 한데 막 통화로 싸울 뻔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람을 모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인데 저희도 날짜를 정해놓고도 내부적으로 좀 말이 많았어요. 이게 맞냐? 12월 29일이 말이 되냐.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1부에서는 좀 지지익선다운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 거고 2부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저희 Q&A도 하고 좀 재밌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운을 띄우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은 그 사회자의 똘기니 말씀해주신 대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지지익선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발제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요즘 좀 리더십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국내적으로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리더십이 어쩌다 저쩌다 뭐 어떤 새로 집권한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100년도 넘었습니다. 사실 리더가 좀 앞에 나와서 좀 역사를 써내려간 그런 건 이제 1차 세계대전쯤 하면 많이 나오는데 100년 넘게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이런 리더십이 좋다라는 결론은 아무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그런 구분은 많이 없긴 한데 그나마 좀 통용되는 그러니까 많은 다수들이 이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리더랑 관리자는 다르다라는 것까지는 다들 그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관리자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질서와 일관성이에요.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이 조직을 헤집고 다니는 것도 싫고 그냥 일관성 있고 항상 하던 대로 이 조직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관리자들의 몫이고 리더라고 한 번 더 호칭이 바꿔서 나갈 정도의 사람들은 좀 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리더라는 그런 단어를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리더를 선출한다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을 뽑을 때는 뭐 각자 이제 내가 어떤 리더가 될 거다, 어떤 리더가 될 거다 열심히 얘기하지만 뽑아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는 것만 듣고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좋은 리더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리더에 대한 평가는 선출할 때는 알 수 없어요. 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다시 되짚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을
알아보고 혹은 뭐 리더를 알아보고 이제 선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지금까지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 결과론적이에요. 저희가 이 시대의 리더라고 얘기하면 뭐 스티브 잡스, 뭐 지금 현재 온고잉 중인 일론 머스크, 그분들의 10년 전, 20년 전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을 수 있어요.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근데 그분들의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칭송받고 책으로 나오고 여기저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참고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굉장한 사업적 부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반대급부도 있어요. 반대급부로 제가 좀 찾은 분은 지미 카터라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1980년대에 미국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70년대 후반. 70년대 후반. 네. 고마워요. 왜 제가 이분을 갖고 왔냐면, 이분이 그 예전에 친환경 정책을 펼쳤던 분이에요. 네. 그 시대 한참 그 전쟁과 대공황을 겪고 모두가 경제 성장을 외치던 그때에 친환경 정책을 내세웠던 대통령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결과론적으로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그분은 장기적인 그런 친환경 정책을 얘기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선에 실패했고요. 미국에서 사실 재선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으로서는 잘 못했다고 보통 평가를 받죠. 대부분 재선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 됐죠? 레이건. 그렇죠. 레이건이 됐죠. 근데 우리들 머릿속에 레이건은 또 또렷이 좀 남아있는 편이죠. 그래서 사실 리더에 대한 평가는 이런 딜레마에 항상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 이런 리더를 뽑아야 좋지, 저런 리더를 뽑아야 좋지,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더십이라는 게 좀 뭔가 평시보다는 또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로 리더를 뽑아볼 건데, 저희 앞에 이렇게 3명의 리더 후보가 있죠. 각 리더들은 자신만의 철학과 방식으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토론을 펼칠 겁니다. 주어진 시나리오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고로 이게 적절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할 거예요. 어떤 후보가 가장 우리 조직을 이끌 리더로서 적합할지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리더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새 리더의 철학과 선택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리더에게 투표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자,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화성으로, 지구 밖에 있는 다른 행성 화성으로 이주를 하게 될 텐데 그 도시의 시장을 어떤 시장을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거주 불능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화성으로의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러던 중에 한국의 한 저명한 과학자가 화성 이주 기술을 독점으로 개발해 성공하여 화성에 한국의 도시를 하나 건설한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다고 해요. 새로 건설하게 될 도시의 시장을 자기한테 달라. 자,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그러니까 과학자가 화성을 개발할 테니 새로 건설하게 되는 도시의 시장은 자기가 하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분들의 한번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한 분씩 어떤 리더를 맡고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주장을 펼쳐보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시죠. 저 먼저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탁월함이 생존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주의 리더 안내입니다. 정말 본인 그 자체. 저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리더로 좀 나와보고자 하는데, 저는 이 여러분들 끝까지 알아주는, 책임져주는 그런 리더십으로 한번 리더가 돼보려고 합니다. 본인 같네요. 네네. 네, 저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불리우는 걸 준비를 했고요. 구성원을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장이나 성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지원을 이제 도맡아 하는 그런 리더형입니다. 약간 조력자. 조력자형 리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박수가 없는 것부터 이미 당신은 자, 이렇게 세 개의 가지각색의 리더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그 과학자가 이러한 제안을 해왔어요. 내가 화성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시장 자리를 달라. 어떻게 저 먼저 해요, 아내님부터 또? 뭐 고유 안내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능력주의 리더잖아요. 제가 지향하는 리더 상은 약간 아까 예시로 주셨는데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좀 혁신을 주도하는데 그 바탕에는 탁월함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화성이라는 그 미지의 개척지, 그러니까 미지의 곳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곳을 리딩하려는 사람은 그 미지의 세계를 잘 알고 누구보다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례가 없잖아요. 선례가 없는 이 미지의 곳에서 결국에 힘을 발휘하는 건 뭐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도시건설, 그러니까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는 기술까지 제공해주는 이 사람이 본인의 조건이 시장이 되는 거라면은 오히려 고마운.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당연히 그 자리를 주고 싶고, 이미 도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과 성과를 이미 입증했다 생각해요. 이미 그 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입증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장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줄 수 있지? 라는 거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뛰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본인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것은 전 일종의 힘의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기술자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그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저는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혼란의 상황이에요. 근데 플라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혼란한 상황일수록 이런 폭군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내가 그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따 반론할 기회가 있나요? 네네네. 네, 저는 사실 뭐 능력주의 리더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거에는 좀 존중을 하지만, 사실 이 사회나 시스템은 한 명만 잘나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전반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좀 어느 정도의 지식을 다 같이 쌓아가면서 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 개개인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주고, 그리고 좀 성장과 성공을 좀 돕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하게 만약에 그 능력주의 리더십 그런 걸로 한 사람이 그런 독점 기술을 갖고 있는 과학자가 시장까지 했어요. 점점 더 많은 직책을 맡아요. 그 사람이 혹시나 죽으면 어떡하죠? 그 다음을 이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음 사람을 잇는다면 이제 그건 세습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사회 구성원 전반적으로 다 그 화성에 이주할 때 필요한 스킬들이나 지식들을 모두 함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할을 분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학자는 꼭 시장이 아니어도 그 화성에 가면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 도시를 행정하는 업무 말고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을 맡을 사람은 새롭게 그 행정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이제 선정을 해서, 뭐 그게 선출직일지 뭐 임명직일지 모르겠지만 따로 임명을 해야 된다. 다른 적임자를 찾는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 세 분의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안느님은 실적주의, 그리고 그 실적을 가장 잘 입증한 사람은 이 화성으로 이주하는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 본인이니까 시장을 맡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거고요. 또 앤서님은 그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시면서 그거는 힘의 논리다. 범래님은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역할을 분담해서 과학자가 아니라 다른 행정적으로 좀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시장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주장에 대해 논파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있나요? 할 게 있죠. 죄송해요. 네. 이렇게 조금 오버를 해봤는데, 근데 앤서님은 그래서 네. 누굴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리더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많은 다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효율적으로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각지대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화성에 갔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 안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소리를 최대한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이거 빨리빨리 하자, 빨리 뭐 수립하고 계획하고 달성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리더 말고 잘 들어주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화성이라고 하는 미지의 개척지에 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그것도 너무 맞는 말이지만 그 사각지대라는 걸 빨리 없애려면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고 각 분야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 기반을 닦으면 그 사각지대가 더 빨리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전문가들도 각자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문가들을 구성하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잘 감안을 해서 구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각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로. 말렸죠? 장난이고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기존 도시 행정에 관련된 논거라고 생각해요. 화성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화성에 있는 도시를 운영하는 걸 서울 도시를 운영했던 방법으로 운영한다? 저는 그건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의사결정을 결국에는 저는 기술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디에 뭘 하는데 무슨 기능이 있기를 시민들이 바래요. 근데 이거를 이 과학자 기준에서 봤을 땐 그거 짓잖아? 그럼 여기 산소가 막 다 떨어지는 테크적인 이슈가 생겨. 이런 거 컨펌을 누가 내릴 거냐는 거죠. 그거를 뭐 다수결로 받고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결정권이 결국에는 주어져야 생존율이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뭐 사람의 만족도를 떠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화성이라는 미지의 도시라는 특성상 그나마 지식이 있고 결정권자는 지식을 갖고 있는, 뭐 그게 힘에 놀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처음에 갖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화성에 이주하시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지금 속으로 의구심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따구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전 안느님 말도 이해가 되지만 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런 일은 시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기술 고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도 그런 과학부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그 결정권자들한테 제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그 시장이라는 지금 직책 때문에 좀 이 시장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파워만 생각을 하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테크니컬한 걸 빼고도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화성에 와서 그냥 테크니컬하게 잘 살아요. 물도 있고 음식도 있어요. 근데 뭔가 감정적으로 힘든 거 없는지, 뭐 자는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은지 그런 일련의 모든 그런 행정 업무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과학자가 전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그렇죠. 네. 물리적으로 그건 그렇죠. 어렵죠. 네네네. 근데 물론 과학자가 그거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왜냐면 너무 답답하겠지. 그 지구에서 M1 사람 데리고 와서 시장이 돼버리면 얘기한 것처럼 답답하겠지만 그 답답한 그 과정도 서로 풀어가면서 구성원들 그리고 특히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층들이 어느 정도 화성에 대한 지식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으로서 좀 다른 사람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기술로서 너희를 살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혹시나 영웅심리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혜적인 입장에서 그 시민 혹은 국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납득이 갈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이 우리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저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납득을 하게 될 텐데 그게 가면 갈수록 혹시나 우상화되지 않을까. 그 우상화된 이후의 삶은 또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주장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네요. 뭐 더 얘기해봐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법례님의 논거는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과학자가 과학기술 개발하기도 바쁜데 운영까지 하겠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장으로 앉아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거 혹은 이런 감정적인 걸 케어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장을 안 칠 거고. 아, 수족을 놓겠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장이 모든 걸 하겠다가 아니라 장이 누가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장으로 있는 게 저는 생존율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초반에는 특히나 화성이라는, 사실상 이게 거기서 살기 힘들다가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는 불편함 수준 그 이상일 거잖아요. 정말 생존과 직결될 수도 있고, 뭐 방사능이 위험할 수도 있고, 진짜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온도 조절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을 모사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진행자님? 그러면은 실제로가 아니라 가상이지만 몰입을 너무 하셨네. 네, 그러게요. 화성이 직접 살게 되실 분들 가운데서 지구 멸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네. 얼마 안 남았다. 지구 멸망하기까지. 그랬으면은 또 생각이 다르고 네. 지구 멸망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 시스템 구축하니까 시간이 좀. 근데 지구는 사실상 이미 좀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산소도 희박해지고 있고 물도 오염되고 있고 사실상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까요? 시간 문제고 그 시간마저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뭐 이런 상황으로 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치관을 구분을 하는 게 좀 궁금해요. 누구를 데려갈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실 것 같아서 누구를 얼마큼 분배를 해서 데려갈지.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거 상황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화성에 새로 생길 도시의 장은 이 과학자가 되냐 마냐에 대한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우리의 의견이었고, 그러면 이제 화성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이 시민들을 선정을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우선은 다 데려가면 가장 좋은 거지만, 만약 선발대를 추려야 된다면 아마 각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설파하는 리더십 자체는 시스템을 공고히 하자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어느 정도 전문가들을 데려가고, 근데 그 전문가라는 게 꼭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도 필요하죠. 전문가는 어느 정도 이겨내는 그런 톨러런스가 좀 있거든요. 불편해도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시민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 대표도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능력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전문가 집단을 여러 그룹으로 그렇게 데려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새로운 세상에서는 누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솔직히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저희가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적자라는 것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적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라리 전문가 집단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냥 랜덤하게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제가 시민이라면 그것에 조금 더 납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여기서 저의 힘이 발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어떤 사람들을 데려갈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과학자가 리더로 앉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이 뽑은 리더가 앉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사람을 데려갈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많은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까요? 답이 딱 나오지 않나요? 과학자. 네네. 네네. 나오지 않나요? 제 주장은 이거예요. 이 기술자는 가장 많은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게 1차적으로 생각하면 전문가들만 데려갈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전문가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축된 전문가들이 쌓아놓은 지식과 기술을 데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공식까지도 이미 다 갖춰놨을 그 브레인,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근데 또 파일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이제 시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질문이 나중에 나오지 않나요? 네네. 저희가 질문을 시나리오 준비한 것 중에 굉장히 비슷한 류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약간 비슷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방금 그 얘기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과학자가 제일 잘 아니까, 제일 많이 데려갈 수 있으니까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그럼 자기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사람으로 채워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모함입니다. 원래 모함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과학자의
그 과학자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뭔가 화성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싶은 게 목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그런 지식이나 자신의 그런 그 리더십 그런 거를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랑 어느 정도 반대의 결의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과연 챙겨갈까? 지금 이 사람, 이 과학자의 목표는 내가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나한테 전권을 달라는 거잖아요. 전 그럴수록 더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하 삼분지계처럼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대통령으로서는 임명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 이제 마무리 발언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한 분씩 좀 방금 하신 거죠, 범님? 저 네, 했던 번에는 네. 이제 마무리 발언 했고 네네. 안느님 해주실까요? 아, 네. 저는 이제 토론이 좀 진행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 천재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아, 얼마나 억울할까. 왜냐면 천재라는 이유로 뭔가 냉혈한일 것이다. 네. 혹은 이기적일 것이다. 기술 만능주의일 것이다. 라는 편견이 이미 이분들에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뽑는 리더가 얼마나 사람들을 챙기고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부터가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 저는 그런 편견들을 다 빼고 이 기술의 퓨어함과 이 기술을 개발한 이 사람의 정말 이 순도 높은 이 목적,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화성에서 살기 좋게 데려가고 싶다. 그것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근데 이런 천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에 아무런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런 천재를 리더로 임명했을 때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징성,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됐네? 그러면 우리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능력주의 사회 아래서 뭐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뭐 한강의 기적 좋잖아요. 잘 됐고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냈지만 국민들 삶이 과연 좋아졌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적게 아이를 낳고 가장 많은 청소년 또는 노인들이 자살하는 사회이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능력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은 했더라도 그 사회 각각 개개인들이 병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해봅니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좀 색깔이 뚜렷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각 리더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모여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말씀하신 리더분들의 설명 잘 기억하시고, 저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더 준비했으니까요. 나머지 시나리오에 대한 토론도 더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가장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리더를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리더분들이 IT 회사의 CEO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회사에서 최근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화 및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모든 거에 반대급부가 있죠. 이로 인해서 일부 직원들이 해고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발이 좀 예상되는 가운데 CEO는 직원들의 복지와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그 실제 생활에서도 있을 법한 일이죠. AI든 자동화 설비로 인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지만 해고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인데,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상향시키는 게 리더십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은 숙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도입을 안 한다고 다른 회사도 도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력에서 뒤처지면 조직 전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도입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해고해버리면 전체 직원들이 동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도 그럼 대체되면 나도 빠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기술이 도입되면서 줄어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해서 타 부서로 원한다면 배치를 하고,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은 퇴사 절차를 밟겠지만, 나갈 생각이 없는 직원에 한해서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좀 재배치에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저는 사실 범례님의 주장과 되게 비슷한데요. 근데 범례님 아까 조력자형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조력자죠. 뭐 이게. 직업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조력. 네. 한마디 해봤어요. 네, 저는 이제 능력주의였잖아요. 되게 동의해요.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직원분들의 우리는 해고될 일이 없겠어. 이 잠시의 심리적 안정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신기술 도입을 우리 직원들의 감정을 위해서 안 하기로 결정한 회사의 미래를 한번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IT 회사면 더더욱이나 경쟁이 치열할 거고 정말 급격하게 변할 그런 고용시장 및 그 시장에 놓여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능력주의 리더고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를 이제 지향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하기도 전에 선도적으로 이미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럼 나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잘리지 않고 침몰하는 배에 계속 있을 것인지 혹은 살아남더라도 승승장구할 배라는 그 믿음을 주는 리더 아래에 있을 것인지. 근데 그렇다고 제가 모두를 막 잘라버리고 가차없이 막 내치고 이럴 거냐? 그건 아니죠. 저희도 사실 범례님이 주신 그 대안과 비슷한데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또 다른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도 있고 선도적으로 항상 바라보면서 그래 최대한 많은 직원들을 안고 가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 아래에서 사실상 해고가 되거나 이런 조치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생각은 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다면 이 회사는 절대 실패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기술 발전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발전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고자가 생기는 상황 동의하죠.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재교육해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다른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동의해요. 근데 다만 그 근거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회사라는 것이 회사도 생물의 일종인 거잖아요. 생물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니까. 혼자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그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것도 있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내는 상품들을 구매를 해준 구매자들이 있기 때문에 크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의 기술이 좋다라고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점점 노동자들은 줄어들겠죠,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럼 일을 다 뭐 로봇 또는 AI가 한다면 노동자들은 돈을 벌지 못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내는 상품은 누가 사줄 거야? 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경영하는 CEO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회사는 혼자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더 줘야 한다. 만약에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벌 돈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그거에 상응하는 좀 많은 퇴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재교육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건데 저는 그 근거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우리 회사가 최대한 크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왜 클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 그런 환경이 좀 담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차라리 신기술 도입 그 정도를 뭐 100이라 치면, 뭐 10이라 치면 이 정도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리더마다 우리는 신기술을 10중에 몇을 할 거다, 10중에 몇을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좀 가시적으로 한번 찍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이 전부 다 맥스죠. 맥스? 그만큼 해고도 많이 되는 거겠죠?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저는 한 8, 9는 해야 되지 않을까. 조력자형 리더가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10까지 그럼 저는요? 하시겠어요? 저는 10이에요? 저도 근데 8에서 9죠. 10은 말이 안 되죠. 저는 한 6에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대신에 좀 우리가 앞으로 벌 돈까지 생각해서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 이제 희망퇴직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까지 감안해서. 근데 저는 딱 이 지점에서 앤서님 같은 이런 공감형 리더한테 항상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 직원들이 신기술 도입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르지 마라. 네네네. 지금 사실 뭐 미국에서도 작가 파업 이런 거 있잖아요. AI로 라이팅하지 말라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재교육도 싫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신기술이 희망퇴직도 싫다. 이런 게 싫다. 차라리 그 기술을 도입하지 말아달라라고 그 근로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파업을 전달하면 했다.
파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달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다 대답을 해보죠. 네, 이거는 각자 대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구성원들도 우리가 기술 도입하면은 우리 회사가 분명히 좋아질 거야만 생각했을 때 반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CEO 또는 리더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술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위에서는 그것을 못 보고 우리 빨리 기술 도입해가지고 빨리 발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이 뭐 입을 모아서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씨알도 안 먹고. 뭐 CR도 안 먹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CEO인 회사잖아요. 네. 그럼 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온 거라 생각해요. 이 사람의 선구안과 뭔가 이렇게 지도하는 능력 혹은 밀고 나가는 뭔가 추진력? 탁월함 이런 거를 보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부응을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맞다고 생각한다면 밀고 나갈 것이고 과정에 떨어지는 실업자분들은 당연히 챙겨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 발전이 조금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비전을 함께 하시려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시절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이끌었던 애플이라던가 일론 머스크가 끌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 그 회사의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혁신적인 기술을 남들보다 빠르게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반기를 들려고 이 회사에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끌고 나가는 정말 그 좁지만 빠르고 뭔가 기발한데? 거기서 약간 카타르시스를 같이 느끼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밀고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CEO가 견뎌야 할 왕관의 무게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모든 결정을 민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주의 리더십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지금 말로는 뭐 퇴직자들 우리가 챙겨줄게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실업자나 실직자를 챙기는 건 국가의 몫이지 회사의 몫이 아니야. 자꾸 모함하는데 이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토론회 네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주의 리더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건 실제로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파운더 멤버라고 하잖아요. 처음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 능력보다도 지금 당장 빠르게 액션을 취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져요. 나랑 파운더로 같이 있던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의 자본을 보고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타트업의 그 창립자가 가장 고뇌하는 순간이 파운더를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으로 대체할 것이냐 그걸 정말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잘된 스타트업들은 파운더를 해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운더는 스타트업이 정말 초창기 때 빠르게 액션이 필요할 때에 필요했던 사람이지 이 회사가 10배, 100배 밸류업이 되는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 챙겨는 줄 거야 라는 말이 일종의 뻥카다.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CEO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 회사를 크게 만드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 욕망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서번트 리더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이 흔들리는 게 걱정인 거예요. 구성원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고용 불안만큼 불안한 게 없거든요. 이 고용 불안이 우리 조직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 지금 당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순화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전반에 내세워서 좀 홍보를 하고 여전히 8구로 할 거예요? 다들 반대하더라도? 그쵸. 저는 8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왜요? 네. 저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공수표인 거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담보를 실제로 안 해줄 해주겠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직원분들이신 거예요. 혹시 이제 CEO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회사에 있잖아요. 여기로 이직한다?
여기서 그러세요, 살아남고 그럼. 이직을 하려고 하는 곳은 약간 이런 회사일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존하는 그 기업들을 이렇게 딱 떠올려 보시면 결국에 불안하지만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돈을 잘 벌고 유명하고 이런 곳으로 다들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느님 기준인 거죠. 아,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그럴 수 수 있고 있겠네요. 그냥 통보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 달일 수도 있고 뭐 보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기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답변을 드리면서 저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부서 내, 그러니까 조직 내 재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완수가 되려면 최소한 반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네. 빨리 시키겠다 통보를 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반년 전쯤일 것 같아요. 반년 전쯤. 그래서 만약에 퇴사 생각이 있으신 분은 퇴사자를 잘 밟을 수 있게 좀 가이드를 드리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부서를 한번 바꿔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니까. 저는 6개월 꽤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논의하는 시점은, 그러니까 리더들 사이에서 논의하는 시점은 훨씬 더 전일 수는 있지만 그 통보하는 기간이 6개월 전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회사 내부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한 기간이 좀 길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전에 통보하지 않을까. 아, 다정하게 3개월 지나. 다정하지만 3개월 전에. 제가 세워둔 이 회사는 그런 시스템도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보를 언제 할 거고, 네네네. 어떻게 내보낼 거고, 얼마를 드릴 거고, 뭐 이런 거 다 갖춰져 있어서 이제 HR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주시죠. 제일 무서운데?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그 리더라는 자리가 이제 명령만 하는 위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 리더라는 위치는 내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구성원들을 책임지는 리더가 누굴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자원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 IT 회사란 말이죠. 그 특수성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IT 회사 같은 이런 생태계야말로 결국에는 탁월함과 능력이 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저를 믿어주신다면 이 회사에 다니는 게 절대 쪽팔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기술 도입이라는 하나의 그 문제를 하나 상정하고 있지만 사실 회사에는 그렇게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결정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확장할 때도 그렇고 뭐 인수합병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안 하는 이만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좀 더 분란이 적고 좀 시스템이 잘 유지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모두 한 팀입니다. 이 팀원들이 큰 재난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뭐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구조대를 불렀고 구조대는 곧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구조대는 시간을 단축하려면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이 용기 있는 한 명이 위험구역에 남아서 문을 열고 시간을 벌여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은 이런 시나리오에서 너무 익숙하게도 목숨을 잃을 상황이 높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이고 어떤 사람을 내보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남아서 시간을 벌 그 한 명을 선택할 것인지. 저부터요? 저는 일단 뭐 항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원은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자원은 받을 텐데 저는 조건을 하나 더 걸 거예요. 투표를 하나 할 겁니다. 자원을 받되 투표를 할 건데 모든 팀원한테 투표를 시킵니다. 근데 투표 내용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조직에 무조건 남아야 한다. 가장 최선의 사람을 투표를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자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아야 하는 사람으로 뽑혔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 안 내보냅니다. 왜냐면 이 사람 내보냈을 때 그 구성원들이 흔들릴 만한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내보내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더 이상 자원한 사람 없으면 어떡하냐 라고 할 건데, 그러면 두 번째 투표를 해요. 이때는 남아야 하는 사람의 리더도 포함을 시킵니다. 리더를 포함하고 아까 그 첫 번째로 뽑힌 사람 있죠? 그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남아야 할 사람을 투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리더가 만약에 안 뽑혔어요. 최종으로 남아야 할 사람으로. 그럼 전 제가 나갑니다. 왜냐면 제가 리더로서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책임지고 저는 나갑니다. 무슨 나간다는 게 네, 제가 나가서
죽겠다고? 네, 죽겠다고. 아, 네. 그러면 자원 받을 필요도 없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니구나. 왜 만에 아. 하나 구성원들이 아, 그치. 리더가 남길 바래요. 우리 조직에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없어지면 우리 조직도 흔들릴 그치, 거 아닙니까? 그치. 그렇지 않다면 네, 그렇지 않다면 왜냐면 저는 이제 애초에 두 명이 리더가 뽑히실 것 같아요. 네. 두 명이나 권한대행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권한대행이라는 말이 좀 그렇네요. 네. 가장 최선의 사람을 일단 남겨놨고, 저를 제외하고 또 가장 최선의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리더로서 책임지고 나가더라도 우리 구성원들이 흔들릴 확률은 좀 적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리더십을 하나씩 상정하고 얘기를 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이 가장 쓸모없는 상황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조력자형 리더잖아요. 지금 한 명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선정을 해야 돼라고 하면 서번트 리더십을 정말 투철하게 가진 리더는 못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을 고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느낄 거거든요. 저를 뽑지 말아달라는 거.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잔인하지만 그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문을 잡고 있는 그런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조금은 체력적으로 좀 버틸 재간이 높은 좀 젊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가 뭘 더 잘할 것 같아서 뭐 너는 우리 조직에 필요하니까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생존에 필요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잔인한 얘기를 드리면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물론 생명이 달려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빠졌을 때 우리 조직에 가장 큰 영향력을 안 줄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를 고민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우리 조직의 가장 스트라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만약 잃게 된다면 조직 전체 한 명 빼고 다 살아남아도 이 조직이 그 이후에 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체력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적당히 쓸모도 없어요. 네. 고르기 너무 쉽지 않을 것 잔인한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나도 손절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안 저는 이제 능력주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명은 지금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기왕 한 명 죽는 거 제대로 할 거예요. 문을 아, 제대로 네네. 잡고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네, 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태스크를 다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여기서 필요한 대처 능력, 순발력, 체력, 정신력, 그리고 가족관계 다 고려해서 최적의 요원 한 명을 뽑아서 내보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구성원들이 너무 동요하게 되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자원도 아니죠. 그 사람이 뽑혀서 나가서 만약에 죽었어. 그때 그 조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허망함, 그런 것도 약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리더가 나약했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 명이 죽어서 뭐 전체가 막 무너지고 뭐 우울해지고, 이거는 리더가 그만큼 이끌지 못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저 가장 끝에 있는 병사가 그 자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장군이 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자리는 그런 자리에 사람이 가야 된다 생각해요. 저 말단의 병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최적의,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제일 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낼 거고, 그럼 동시에 그 사람은 사실상 생존력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람을 내보낼 거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오는 이 안도감은 저는 저의 리더십으로 이 사람을 추모하고 신격화해주고 뭐 동상도 세워주고 뭐 기리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원은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거네요? 네. 와우. 네. 자원을 했는데 다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노인이 만약에 지원을 했다. 왜 웃으시죠? 아니, 그러면은 저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갔을 때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 뭐 가시는 길을 어떻게 되신다거나 문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돼서 무너져서 더 많은 사람이, 그런 걸 저는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앤서님한테 좀 네.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을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보면 항상 리더가 멋있게 네. 희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군대, 그러니까 투룹이라고 했으니까 군대도 그렇고 대부분의 과학적 조직도 그렇고 리더는 끝까지 생존해야 되는 게 그들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우주탐험의 역사 같은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암스트롱은 원래 달에 가장 먼저 내리면 안 되는 사람. 달에 내렸을 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원래 리더는 마지막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뭐 마지막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그 위험한 첫 발을 리더가 밟지 않는 게 보통의 그 리더를 뭐 보호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리더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난 리더니까 멋있게 희생하겠어라는 말이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리더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머지 사람들까지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투표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성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최소한 2명은 확보한 다음에 간다고 한 거는 그것 때문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리더라는 자리가 리스크도 안고 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그 사람의 몫이지만 제가 권한을 갖게 된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리더라는 자리는 항상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그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요? 네. 다 추렸어요. 안내가 다 추렸어요. 뭐 나왔어? 여러모로 추려봤어. 그래서 너야 싫대. 싫대? 안 가고 싶대. 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 죽을까? 그 사람이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리더가 판단해서 너가 적임자야 라고 집어줬는데 그 적임자가 저요? 죽어도 싫대. 절대. 저는 뭐 애가 둘이고 막 이럴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미 고려가 돼 있어요. 이미 다 고려. 그러니까 아까 가족관계 얘기했잖아요. 아.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처자식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은 근데 오히려 열심히 할 수도 있죠. 내 가족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거고 저는 극단적인 상황을 주신 건 이건 것 같아요. 싫다는 사람을 너 억지로 안 칠 거야? 이 질문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리더의 몫이라 생각해요. 공포정치예요, 공포정치. 하지만 살죠? 이런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다수가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죄책감까지 가져가실 필요 없고 그 죄책감은 다 제가 안고. 그게 오히려 그게 리더의 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모든- 공포심은 있겠지.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건 한 사람이면 족하다. 그건 제가 될 거다. 악몽도 제가 항상 꾸고 이런 식으로. 아드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 능력치를 보고 해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을 가리키면은 본인이 나가시는 건지. 저 이것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좋아한다. 정말 예리하시다. 아무리 근데 생각해봐도 안 내가 그러면 그럴 수 있을 적임자야.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당연히 고려를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각도에서 분석을 한다 했잖아요. 그 역할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근데 그게 난 거야.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야죠.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이런 거예요. 이게 놀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저야? 그럼 가야죠, 어떡해. 예외 없이. 네,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리더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끄는데 저는 제가 적임자라 생각을 해서 제가 남으려는 거였고 근데 다각도로 다 분석을 해봤는데 모든 면에서 내가 적임자가 됐다? 그럼 제가 가야죠, 뭐 어떡해. 그러면 비슷한 질문을 범랭님한테 적용했을 때 체력도 적당하게 있고 또 대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 본인이다. 그러니까 제일 쓸모없는 리더라고 아까 맞아요. 얘기하셨으니까. 맞아요. 서번트 리더십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리더긴 한데 근데 가장 본인이 가야 될 것 같은 리더지 않아요?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구성원들의 성장을 기원하는 리더인 거잖아요. 그 걸음이 되어야 할. 그래서 리터럴리 걸음이 되겠다.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고민을 길게 안 하는 간대요, 순간 안 간대요. 네. 정한다고 해서 뭐 한 사람을 찝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게 내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도 근데 사실 이건 리더십을 떠나서 인간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리더십에 정말로 몰입을 해서 생각해서 여기서 내가 없어도 이 조직은 어느 정도 흘러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나는 그냥 조직의 장으로서만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판단이 쓴다면 전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빠지더라도 구성원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고 이 조직이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합의가 맞춰져 있으면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면 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공히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투표할 때는 그게 고려가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망설인 건 고려를 해줘야 돼요. 어려울 것 같아요. 꽤 오래 망설이셨거든요. 아드님이랑 똑같은 질문이죠. 네. 아드님이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
그 뽑힌 사람이 정말 싫다고 했을 때 네. 앤서니. 아, 오, 너무 예리하신데요? 그냥 넘어갈 뻔 그니까 했는데 나만 대답하고 넘어갈 뻔했잖아. 근데 저는 그거는 있어요.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뭐 자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리더로서도 남게 됐고 자원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투표도 2번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갈 사람 어떻게 뽑을 거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남아야 하는 사람으로 득표하지 못한 사람 내보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거부하시더라도 내보내게 되지 않을까. 파렴치하네요. 네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저 그래도 차순위를 찾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희생정신 같은 게 조금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고려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찝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문을 안 잡고 있었어. 혼자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희생정신이 좀 있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에서 조금 쓸모가 떨어지는 그런 차순위를 찾지 않을까. 적임자가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가겠다면은 오케이 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이게 생명이 걸린 거라 얘기하기가 좀. 이러다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 여기 투표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만 살아남았다. 어.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지.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쵸. 알고 보니 그냥 딱 집어서 너 가! 하고 빨리 끝낸 조직이 다 살아남았을 그럴 수 수도 있지.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3개의 시나리오로 각 리더들의 어떤 성향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힌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각 리더들의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최종 변론 이게 딱 마지막 한마디. 네, 완전 마지막 그러니까 한마디 합시다. 나의 투표를 이제 한 번 더 구걸해보는. 오케이. 저 있어요. 네. 네. 서양의 격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대요.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는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정말 한마디시네요. 네. 근데 강력하긴 하네. 네. 저는 한 4마디 해도 될까요? 네. 구자하네요. 제가 이제 처음에 슬로건 이야기할 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써먹어 보면요. 이 가장 힘센 것이 이기는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반드시 올라가게 마련이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구성원들의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약화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후손을 남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시스템이에요. 근데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이런 것들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제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구성원들이 실패해도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라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리더로서 출사표를 내봅니다. 네. 다시 해도 되나요? 장난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 세 개의 사례들, 뭐 화성 이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례들 했지만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저는 리더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덕목은 적임자를 잘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회사나 학교나 여러 조직에 몸 담아 보셨겠지만 사실 칼 들고 앞에 설치는 리더 치고 이것저것 잘 챙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에선 잘할 수 있지만 놓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리더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적임자를 잘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리더에게 투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칼 들고 이것저것 설치는 리더가 하면 왜 둘 다? 왜요? 나를 공격하는 듯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제가 위협이 된 거예요. 이 두 이미 분에게. 견제를 하고 있다. 네. 거기서 이미 게임 끝났다 생각합니다. 투표는 거수 투표를 할 건데 여기 보는 앞에서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안내님 눈치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칼 들고 설치는 리더가 눈치를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패널분들은 뒤로 돌아주시고 뒤로 돌면 되나요? 지금 뒤로 돌아주시고 저도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투표를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안 되죠. 편안히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떨려. 왜 떨려? 굉장히 신중하게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향후 10년 동안 안주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안주거리 만들고 계신다고. 자, 서번트 리더십.
구성원을 지원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범내님의 서번트 리더십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리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 없나 뭐 보다. 넘어오는 거 봐. 없는 것 같아. 어떡해. 자, 열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탁월함이 생존을 보장한다. 결과로 보여드린다. 능력주의 리더 안내님이 가장 적합한 리더일 것 같다. 손을 들어주세요. 아이씨. 아니, 진행을 잘하네. 네. 잘 아이, 긁어. 망했다, 씨. 자, 당연히 기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당신을 알아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공감형 리더십. 앤서님의 리더로 가장 적합한 리더. 네. 네. 1등 같은데?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패널분들 다시 앞을 향해서 돌아앉아 주시고요. 세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너무 명확했나 보네. 너무 간단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결과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예상을 했어요? 네, 나름대로 저도 아, 진짜요? 소문을 들으면서 아. 여러분들의 2등 먼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2등은 서번트 리더십 범내님이에요. 아, 나. 꼴찌만 아니길 바랬어. 꼴찌를 발표할까요? 아니면 1등을 발표할까요? 같은 거잖아. 1등을 발표하죠. 그래도 기분이라고. 아. 1등. 자, 1등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드럼. 아, 자, 가장 우리 사회를 이끌 가장 적절한 리더. 탁월함이 생존을 보장한다. 능력주의 리더. 안내. 진짜요? 나 지금 소감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 입꼬리 내려가는 거 어떻게 올리지? 아, 근데 진짜요? 그 마지막 말이 너무 강력했던 거야. 아, 어떡해. 진짜요? 양이 이끄는 사자물. 그거 어디서 읽은 거야? 책에서 읽어. 마침 읽고 있는 책에서. 나 진짜 감동받았어.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격차가 컸나요? 격차는 2표씩. 그래도 각 표가 있긴 하네요. 네. 다행이다. 근데 진짜 저는 딱 범례 2등 뽑힌 거 보고 진짜 조졌다. 왜냐면은 저도 말하면서 이 좀 컬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 세게 말한 것도 있거든요. 좀 더 오버하고. 그런데도 뽑아주신 걸 보니 여기 오신 분들도 보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뽑아주셔서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너무 기쁜데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는 생각해보셨어요? 혹시 지금 한국 사회? 많이 생각해본 것 같은데? 많이 생각해보셔서 이렇게 결정한 거일 수도 있는데 좋죠. 근데 저도 가끔 안내님이 딱 저희가 헤매고 있을 때 그냥 제가 결정할게요 하고 이렇게 나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편하고 좀 든든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갑자기 빌 붙는 거 아니야? 갑자기 양의 무리가. 네네네. 갑자기 양이 한 마리 더 따라붙었는데? 그런 거 고려해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그리고 앤서님이 이 주제를 선정하시는데 좀 영향을 맞아요. 끼치셨어요. 앤서가 결정한 맞아요. 주제예요. 어떤 배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됐죠? 저희가 이제 좀 아웅다웅 하기는 했어요. 많이? 되게 많이요. 되게 많이 주제 던졌고 제가 처음에 던진 주제가 이 리더십에 대한 거였는데 왜 선택했는지는 다들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사회 분위기도 있고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좋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래도 각자 저희가 이야기한 리더들이 다 나쁜 리더들이 아닐 거예요. 다 믿을 만한 리더들일 텐데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또 뭐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가 어떤 리더였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었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기분이 좋네요. 충격적이야.